리포트를 보실 때는 단순히 뭐 매수, 매도 그냥 그런 것들은 보시지 마시고 뭐 실적이 얼마나 증가한다더라 뭐 이런 거, 뭐 공장을 어디에다 짓는지 아니면 뭐 고객사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라고 추천을 하는 편이고 절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샀을 때는 그럼 얘네 왜 샀을까? 그리고 샀다 했을 때 단기적으로 산 거냐? 아니면은 한 몇 개월 정도 계속해서 지분 늘린 애들도 있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모아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거죠.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종목이 한 20-30% 되돌림 하는 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나트 투자님 그 2차전지 네네. 주가랑 상관없이요. 좀 좋게 보는 그 뭐 셀도 있고 막 소재도 있고 장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폐배터리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으세요? 사실 뭐 배터리 관련 전문가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가지고 뭐 박수영 이사님도 계시고 뭐 손대인 소장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훨씬 더 정확히 알 거고 저는 그냥 주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좀 그나마 괜찮은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셀업체 소재 업체에 비해서 너무 좀 안 오르는 그런 측면도 있고 큰 애들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세계 중에서는 가장 사이즈도 크고 미국 포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LC의 엔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7일날 이제 한번 발표를 하고 약간 가집게 된 그 다음에 촬영 당일날 이날 이제 구체적인 잠정 실적을 다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셀업체가 소재 업체들에 비해서 좀 너무 못 갔다.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소재 업체가 훨씬 더 헤게모니가 좀 특히나 양극재의 관점에서 쥐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셀업체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특히나 이제 요번에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긴 냈는데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이제 그 예상치가 4천억대 후반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실제로 나온 걸 봤을 땐 6천억이 넘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국면에 있는 게 아니고서는 사실 이렇게 실적 계율이 크지 않은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1,000억 원 정도 그 텍스 크레딧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IRA 그 법안을 실행을 하면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이걸 이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AMPC라고 해서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이에요. 이게 이제 1,000억 정도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봤을 때 2032년까지 반영이 되고 이게 이제 생산량의 킬로와트 시당 35달러가 반영이 돼요.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25년은 사실 어느 정도 캐파가 확정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서 예상 판매량이 이제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128기가와트시에서 178기가와트시 정도? 그 정도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업이익에 애드되는 그 세 공제금액 같은 경우에는 3.3조에서 한 5조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애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좀 진짜 약간 좀 길게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봐서 2032년에 그 미국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게 전기차 비중 3분의 2 정도 67%로 채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누적된 그런 크레딧이 94조 원이에요.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것만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실 플러스 되는 그런 영업 그러니까 매출액이 아니라 이건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삼성전자 주식 모아가듯이 장기적으로 봐서 모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그거는 사실 개인의 선택인 것 같긴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성장성이 있는 만큼 불확실성도 있는 그런 분야이긴 하니까 그래서 만약 2차 전지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기술 변화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단순히 뭐 메모리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수많은 그런 치킨 게임을 겪고 나서 살아남은 그런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사실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죠. 근데 2차 전지는 그 정도는 아직 아니니까. 물론 이제 거의 뭐 많이 치고 올라오긴 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중국권 국가에서는 1위긴 하니까 점점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측면으로 가긴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첨단 그런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정학적인 이슈도 있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한 게 어떤 주식을 좋다고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 추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혹시 전략 같은 게 있나요? 달란트 투자님만의? 글쎄요. 그냥 그게 이제 뭐 단순히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매수하는 전략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역사가 길긴 길어야 되고 어느 정도 약간 좀 성숙기 기업에 적합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역사적인 PBR 밴드를 그려서 보면은 1.1이 저점이거든요. 그리고 한 2까지 가면 거의 고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밴드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긴 호흡. 사실 1.1까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반도체 경기 완전 바닥. 그러면 사이클이 적어도 한 3년 그 정도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한번 내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경기가 최고조고 정말 좋다라고 한다면은 2배까지도 상승하기도 하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밴드에서 사고 뭐 그 밴드가 딱 오면 그때 딱 사야지 그거보다는 한 1.1이 바닥이라고 한다면 1.2나 1.3 정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고 나서 그다음 다인 사이클이 와가지고 또 이 근접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좀 더 호흡이 짧겠죠. 그런 것들은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평선이라든지 이동평균선, 뭐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은 최근 5 영업일간 그 종가를 평균한 그게 이제 평균 매수 가격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일도 있고 뭐 30일도 있고 뭐 20일도 있고 60일도 있고 120일도 있고 200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평선 추세를 따라서 이제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다가 이제 맞닿아 있으면 뭐 그때 산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지선 저항선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뭐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뭐 정고점 보니까 딱 거기에서 딱 매물대 맞고 빠졌어. 그러면은 거기까지 또 상승을 하는데 또 다시 여기에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말 강력한 그런 실적이 나오거나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 한 번에 뚫기 힘들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거기선 좀 팔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지지선이 있죠. 이전에 저점을 봤더니 여기까지 빠지긴 빠졌는데 여기에서 또 매수세가 들어와서 다시 상승을 했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한번 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기에서 같이 뭐 산다든지.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후행적인 거니까. 그리고 하나의 참고 자료니까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자기가 뭔가 매매를 할 때 삼을 수 있는 그런 참고 사항 그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나요? 그 현재 그 2차전지 주식들이 많이 오른 게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마지막에 끌어올린 측면이 있어서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제 더 이상 이 개인 수급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떤 주식이 급등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몰릴 경우에는 최후가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례가 예전에 많이 있긴 했었죠, 사실. 개인이 사면 끝물이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게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섹터마다 종목마다 다 당연히 다른 것이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뭐 개인이 사서 꼭지였다? 라고 해서 그 기업을 봤더니 결과적으로 성장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개인이 많이 사서 꼭지가 아니라 그 기업이 이제 성장 사이클이 끝나가는 그 상황에서 막차를 타서 물린 케이스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반대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정말 2032년까지 뭐 전기차 미국의 보급 비율이 67%로 맞추겠다. 그리고 중국 업체가 지금 현재 같이 여전히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다 독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와 상관없이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을 뭘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데 뭐 고점 징후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혀 주식에 관심 없는 뭐 사람이 와가지고 객장에 와서 사달라 그러면 고점이다. 근데 그것도 맞긴 맞으나 결론은 그것도 사실 그만큼 과열이 되어 있었다. 과열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 그 기업의 펀더멘탈 대비 내지는 그 국가의 그런 뭐 GDP라든지 뭐 벌어들이는 그런 경제 수준 대비 지수가 과도하게 많이 오른 게 이제 원인인 거지. 무조건 그게 이제 일반화해서 볼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사실 개인들이 많이 산 건 사실이죠. 그리고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고 있을 때 개인도 또 산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것도 종목마다 보면 좀 달라요.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기관이 무조건 다 파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4영업일간 오늘을 제외하고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4영업일간 코스닥 지수가 폭락을 했잖아요. 같은 기간 2차 전지는 뭐 제가 이제 지수는 없으니까 테마 ETF로 보니까 한 14% 정도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외국인이 산 그 빠진 기간에 꾸준히 산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2차 전지 종목들. 제가 보니까 뭐 첫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여기가 아마 코스피 순매수 3인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산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30종 계약 공시가 나오긴 했는데 뭐 이걸 안고 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도 이제 많이 샀더라고요. 그건 코스닥 아마 순매수 3일 거예요. 그 4영업일간 살펴보면은. 그래서 뭐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가는 그 싱글월 CNT 도전제를 만드는 전 세계에서 이제 유일하게 생산하는 그런 업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다 파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는 종목들도 있다. 무조건 뭐 개인은 사고 기관 외국인 다 판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이나 기관이 사는 2차 전지도 있고 뭐 파는 2차 전지도 있고 다르다. 그래서 샀을 때는 그 얘네 왜 샀을까? 그리고 샀다 했을 때 단기적으로 산 거냐? 아니면은 한 몇 개월 정도 계속해서 지분 늘린 애들도 있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모아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거죠. 아, 그리고 말씀 들으니까 그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외국인 지분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막 개인만 단독으로 막 사고 기관들도 막 이렇게 팔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보세요. 데이터. 봐야 되는 네, 거예요. 데이터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거죠. 결국 투자는 또 각계 기업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뭐 그냥 그 책임은 자기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뭐 A라고 얘기하고 B라고 얘기하고 난 딱 들어보니까 A라고 얘기한 게 좋아라고 해서 이게 진리야라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고 자기가 직접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맞는지. 왜냐면은 나와서 잠깐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잘못 알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꼭 한번 본인들이 조사를 해봐가지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거죠. 네. 뭐 그러면 개인들이 마지막에 수급에 몰린 거예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계속 파는데. 근데 그 기업이 만약에 기업 실적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막 어닝 서프라이즈를 막 내면 결국에는 기업이나 외국인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차피 길게 봤을 때는 주가는 가치에 수렴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제 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의 시총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냥 액티브 개별 종목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는 패시브가 훨씬 많아요. 여기 사이즈가 커지는데 안 살 거예요? 사는 날인 거죠. 네.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을 봐야겠네요. 기업을 이제 본질적으로 기업을 봐야죠. 장기적으로도 보고. 그러니까 막 공매도 막 이런 게 있어도 뭐 불리하다고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되게 또 명망 있는 전문가분은 뭐 그런 거 신경 쓰냐고 결국에는 기업만 보고 투자하면 되지 또 그렇게 심플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긴 한데 대신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은 좀 맞긴 맞죠. 네, 뭐 약간 예를 들어서 뭐 무제한 뭐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그러면 사실 뭐 개인도 뭐 공매도를 치려고 해서 뭐 대주거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빌려줄 물량이 없곤 하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실 맞긴 맞죠.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좀 이렇게 넓게 본다고 하면은 셀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큰 쪽으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으니까. 네. 아무래도 주가는 좀 저평가된 거를 사는 게 리스크가 가격이 우선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 증권사 매도 리포트를 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이걸로 좀 헷갈리셔가지고 좀 극단으로 가신 분들은 이 증권사 못 믿겠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고가에 있는 건 좀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실 때 어떤 자세로 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매도 리포트가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애널리스트가 자기가 쓰는 입장에서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매수냐 매도냐 뭐 목표가냐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렇게 신뢰하지 마라. 왜냐면은 주가는요. 그 목표가랑 그려 놓잖아요. 주가가 빠지잖아요. 목표가 내려요. 후행적으로 내린다는 거죠. 네. 왜냐면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뭔가 실적 추정을 하고 목표가를 조정할 때는 언제냐면은 실적 발표가 된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조정을 안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만약에 1분기 어닝 쇼크예요. 그럼 보통 이제 그런 뭐 기관이나 그쪽에서 커버리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월 한 중순이나 말부터 빠져요. 이미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이미 빠진 상황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조정하는 거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 3월 말부터 오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사실. 근데 실제로 딱 실적을 나오니까 잘 나왔어. 어닝 서프라이즈. 그럼 목표가 상향. 결론은 뭐냐면은 후행적이고 후행적.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를 보실 때는 단순히 뭐 매수, 매도 그런 것들은 보시지 마시고 뭐 목표가 상승, 목표가 인하 이런 것들은 보시지 마시고 거기 나와 있는 아이디어 뭐 실적이 얼마나 증가한다더라 뭐 이런 거. 근데 왜 증가하는지, 뭐 공장을 어디에다 짓는지, 아니면 뭐 고객사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라고 추천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스몰캡에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거든요. 스몰캡에 나오면서 갑자기 신규 매수 딱 의견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좀 볼만하죠. 그래요? 대신에 이제
그 신규 매수가 안 나오다가 확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스몰 캡인 애들. 시가총액이 한 뭐 2, 3천억 정도 그런 것도 정말- 리포트가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나오진 않고 근데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그런 대형주나 중형주보다는 리포트의 신뢰성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